예. 자, 문제집은 다 풀어 오셨죠, 그죠? 예, 안 풀어 온 거네요. 예. 자,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왜 기본서 그러잖아요, 기본서. 기본서가 뭐죠? 공부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보는 책. 그렇죠? 그게 기본서잖아요. 응? 근데 이 기본서가 꼭 이론서만 기본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문제집도 기본서가 있어야 된다. 내가 기본적으로 보는 책이 있어야 된다. 그 기본적으로 보는 문제집이 이 응답하라가 될 거예요. 사실 이게 기출문제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다 나와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이 안에 다 있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걸 못 잡아서 그런 거지, 이 안에 다 있어요. 응? 자, 그러니까 기본서로 문제집은 응답하라. 이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론서로서 기본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지금 방문각 교재, 그게 기본서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강의 교재고, 근데 사실 그게 강의 교재로 쓰기에는 양이 좀 많아. 솔직히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나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볼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처음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걸 봐야 되는 게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발 이론서는 나는 요약집이라고 생각해요. 민법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공통적인 문제점이 양이 많은 거잖아요. 천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양을 줄여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많은 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응? 그래서 이제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집 보는 방법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 이런 것도 다 가르쳐줘야 돼, 사실은. 응? 지금 문제풀이가 3월인데 3월달 문제풀이하는 게 절대 빠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가 뭔지 잘 개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개념 파악을 하는데 뭐가 도움을 주냐면 문제집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니까요. 기본성능 쭉 써 있어요, 이론서는. 그러니까 이거 개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문제집은요, 중요한 내용만 뽑아가지고서 문제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제 3, 4월 달에 이 문제집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문제집을 읽으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문제집하고 해설집을 분리해 놨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아시죠? 요게 포스트잇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뭐 5번이고 뭐 4번이고 3번, 2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 논점 몇 개를 쭉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지 해설지에 가보면 먼저 정답이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해설집에 보면 해설이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요. 다 써놨어. 그러니까 해설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이시라고. 요걸. 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할 게 이렇게 해서 뭐 논점별로 하실 필요는 없고 논점별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딱 붙여서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해설집을 보셔야 돼. 근데 두 개를 같이 보면요, 그건 읽는 거야.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 거기 문제집을 한번 봐보면 말이죠. 번호 앞에 이렇게 네모가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1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틀린 거를 표시를 하시라고요. 표시를 하셔서 3, 4월 달에 일단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5, 6월 달엔 틀린 것만. 내가 늘 하는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틀린 지문을 다시 틀리지 않으면 시험은 무조건 합격해요. 우리가 틀린 걸 정확히 왜 틀린지 모르고 가니까 다음에 또 틀리고 또 틀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처음에 입력이 잘못된 거예요. 입력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 주려면 적어도 2번 아니면 3번 반복해 줘야 이게 가능해.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요렇게, 그러니까 이건 3, 4, 5, 6월 달에 보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시험 보는 거지, 시험.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푸실 때 꼭 제가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은 포스트잇을 써가지고서 먼저
정답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설지하고 비교해서 꼭 채점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채점을.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이 문제가 기출문제잖아요. 이게 중개사 기출문제도 있고요.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도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문제는요,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다 나와. 기출문제에서 다 나와. 진짜로 그래요. 다 나오는데 우리가 못 맞추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예요. 기출문제는 다시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범인은 범죄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 변장하고 나타나요. 변장하고. 얘가 변형이 돼서 나와요.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잘 못 찾아내서 그런 거야.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를 푸는 방법.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만 가르치면 안 되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가르쳐야 돼. 문제를 푸는 방법에 따라서 10개 이상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응? 변형된 걸 찾아내는 거, 이게 이거하고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게 도움을 많이 줘요. 이게 다른 국가고시에서 나왔던 문제가 다시 우리 시험에 또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왜냐하면 낼 게 없어요. 출제위원도 입장이 참 그런 게 새로운 걸 내야 되는데 낼 게 없어, 낼 게.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냈던 걸 어떻게 해요? 바꿔서 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꿔서. 응? 그러니까 변형돼서 나오니까 공부하실 때 꼭 어떻게 보실 필요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답을 중요시 여기는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답으로 한번 나왔던 지문은요. 다음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되지 않는 지문 있죠. 그걸 해야 돼. 답이 되지 않는 지문. 그게 중요한 지문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정답이 되지 않았던 거 있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민법 문제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중개사 문제만에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중개사 문제는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긍정형 문제,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 이게 어려워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18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은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필요한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4개 지문은요.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왜 틀렸는지. 그 틀린 이유를 정확히 답이 되지 않았던 거 그게 중요한 거다 이게. 그럼 다음에는요. 얘네들이 바뀌어서 답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답만 보는 거야, 답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이 되지 않았던 지문이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응? 그러니까 항상 요게 답이 되지 않았던 거 요게 중요한 거다. 요 생각을 가지셔야 돼. 응? 그러니까 지문은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 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문 5개다. 각각의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리는지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틀린 지문이 더 중요하다. 답이 되지 않았던 지문이 더 중요하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요령이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건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제풀이 방법, 요령. 대부분 보면요. 문제를 잘못 읽어요. 이렇게 와서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문제를 잘 못 읽어서 틀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착오라 그러죠. 그렇죠?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민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어가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나머지 것들도 있는데 일단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은 어렴풋이 아는 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기는 알아요. 분명히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못해. 그건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어렴풋이 하니까 그럼 그게 더 위험해. 오해를 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나는 확실한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렴풋이 하는 건 더 위험해, 사실은. 응?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응? 꼭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오늘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볼 거예요. 또 나오면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십시다. 오늘 계약법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논점 54번 약관부터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174페이지요. 자, 논점별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약관은요. 얘는 거기 보시면 별이 하나죠.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니까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필요한 내용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그래서 약관은 우리 수업할 때 논점 54번이죠. 혹시 몰라서 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틀리기 쉬우니까 그냥 요 범위 내에서 줄여서 하자. 그래서 3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약관의 계약에 편입했죠. 약관은 약관으로만 있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효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다?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속력을 갖는다. 구속력이 뭐예요? 효력이죠, 효력. 그렇죠? 효력을 갖는 이유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계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청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청약자는 약관을 만든 사람이죠. 작성자가 뭘 했어요? 명시, 설명을 해야죠. 명시, 설명 의무가 있죠. 약관의 내용을 명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안 했죠. 위반했죠. 위반하면 그럼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한다 못한다.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을 못하죠. 그러니까 대항을 못하겠네요. 작성자는 주장을 못하지만 고객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고객은 대항할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승낙은 상대방 고객이 하겠죠. 설명을 듣고 사인을 했죠. 그러면 둘이 계약을 한 거니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이 중요한 게 이거죠.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얘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면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 외우자 그랬죠. 첫 번째. 설명이 현저히 곤란하죠. 두 번째는요.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인정되죠. 세 번째는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연하는 거죠. 법령, 그게 키워드죠. 그렇죠? 설명이 현저히 곤란하다. 두 번째. 이게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요. 안 써도 다 보여요. 글씨가. 그렇죠? 여기 보이죠? 설명이 현저히 곤란하다. 두 번째. 잘 알고 있다고 인정되죠. 세 번째. 법령. 법령자 보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약관의 해석이요. 요거는 어디로도 연결돼 있냐면 민총하고도 연결이 돼요. 해석이니까. 얘가 민총하고도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요즘은 요거는 잘 안 물어봐도 요거는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약관이 어떻게 됐어요? 계약으로 편입됐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이요. 그렇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하는 거죠. 이 객관적으로 한다는 거를 말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한다? 획일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통일적으로 한다. 다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개개 계약 당사자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 안 한다. 이게 다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 말을 이렇게 조금씩 변형해서 내는 것뿐이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누구예요? 고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한테 유리하게. 그러면 작성자한테는요. 불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여기서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약관규제법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작성자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만드니까 그게 뭐다? 불공정 약관이죠. 그렇죠? 불공정 약관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불공정 약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로 추정하죠. 그렇죠? 무효요, 무효.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공정한 약관을 무효라고 하는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 그런다? 예문 해석이라 그런다. 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뭐다? 예만 들어놓은 거다. 예만 들어놓은 거니까 예문 해석이다. 그렇죠? 무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약관 중 일부 조항이 무효죠. 그렇죠? 그럼 전부 다 무효가 되나요? 아니고 나머지 조항으로 유효하게 뭐한다? 존속한다. 일부 무효의 뭐시기? 특칙. 그렇죠? 일부 무효의 특칙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보험 들 때 말이죠. 약관할 때 특약을 들잖아요. 특약을 들면 그러면요. 특약에 의해서 보험료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약정을 하면 개별 약정이 약관 내용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약정 무슨 원칙? 우선의 원칙. 그렇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자, 요 정도 하시면은 약관은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바로 보십시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분양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랍니다. 기억.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거기서 결정적인 키워드 나왔잖아요. 주관적이에요? 아니고 객관적이니까 일단 기억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억 들어가는 건 답이 안 되니까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번 니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 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또 틀렸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네요. 그럼 니은 들어가면 답 안 되니까 이제 답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풀 때는 디귿 리글을 다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는요. 기억 니은 틀린 거 확실하잖아요. 그럼요. 디귿 리글 읽을 필요 없이 바로 답 짓고 넘어가야 돼요. 그걸 확인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디귿 보세요. 분양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할 때는 수분양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리을. 상당한 내용 없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고의 과실을 요하는 분양 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다. 왜 무효요? 불공정 약관이니까. 왜 불공정해요? 자, 어제 배우셨어.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면 그럼 책임을 잘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분양회사는 책임을 잘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고객한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불공정 약관 조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2번을 풀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5번 때문에 풀어드리는 거예요. 5번 때문에. 자, 1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그렇죠? 2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법이기 때문에 효력을 갖는 거예요? 아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은 이건 또 어떤 거예요? 또 불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뭐다? 무효. 다시 4번.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시 설명했다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작성자가 입증을 해야죠. 얘가 입증해, 보험회사가 입증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5번 지문 때문에 왜 풀어드렸냐면 5번 지문은 다시 시험에 나올 지문이 아니에요. 이런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나올 지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요. 이거 뭐야? 이거 나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건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거 몰라도 우리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지문은 그때 한번 나온 거야. 다시는 나올 지문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여러분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보지를 마 그냥. 응? 아예 X 지워버려 그냥. 응? 이런 건 안 보는 게 좋아. 응?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다 하실 필요가 없어. 이런 지문은 판례가 있어요. 이런 판례가. 어디 구석쟁이에 있는 판례를 끄집어내서 문제가 낸 거니까 다음에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런 지문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17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을 물어보면서 3번, 4번 지문이 약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약의 성립 물어보면서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3번 보세요.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도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키워드가 뭐예요? 예, 법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법령. 법령이니까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글씨가 크게 보여야 돼요. 법령이 크게 키워드가 딱 보이려면 뭐가 돼야 돼요? 암기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법령자 보이죠? 그렇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보인다니까 이게 법령. 응?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맞죠? 일부 무효의 뭐예요? 특칙. 그러니까 요렇게 물어본다 이게. 요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논점 55번 하십시다. 계약의 종류요. 이건 문제가 나오면 점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단순 암기고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아주 해피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해피한 문제가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이런 건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55번 계약의 종류인데 여기서 일단 하실 게 이거죠. 제일 첫 번째가 자, 쌍무계약, 편무계약이잖아요. 쌍무계약,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구별하는 실익이. 이 쌍무계약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고 편무계약은 그거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있는 계약 3개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뭐예요? 쌍무계약이니까 이제 편무를 알면 돼요. 편무. 매매 반대는 뭐다? 증여. 그렇죠? 매매는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증여. 임대차 반대는 뭐야? 네, 사용대차. 그렇죠? 임대차는 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는 사용대차. 하시면서 하나만 더 하면 된다. 현상 광고. 그렇죠? 현상 광고. 광고자만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응모자는 응모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응모할 의무 없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요 3개만 기억하시라고요. 편무계약은. 이 범위 절대 안 벗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쌍무, 편무 구별하는 실익.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유상, 무상이죠. 유상, 그다음에 무상이요. 자,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뭐예요? 유상의 제일 대표적인 게 매매죠.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뭐가 된다? 준용이 되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은 교환에도 적용되고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고. 그렇죠?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약금 그다음에 담보책임이에요. 계약금 담보책임 어디도 적용되고 임대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무상계약은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무상계약은 증여, 사용대차 요 두 개는 뭐다? 무상인데 현상광고는요. 현상금 줘야죠. 현상금 줘야 되니까 얘는 뭐다? 유상이다. 이걸 해야지 뭐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지문이 나온단 말이죠.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죠. 그런데 유상계약은요.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언제나 쌍무계약이 아니다. 요 지문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편무계약 세놓은 거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럼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낙성계약이 있고 요물계약 있죠. 여기서는 요물계약 두 개 외우면 되죠. 그렇죠? 자, 외워볼까요? 계약금 계약 그다음에 현상광고. 그렇죠? 현상광고하고 그다음에 계약금 계약. 그다음에 이제 굳이 하나 더 하면 예약하고 본계약이 나오거든요. 예약은 언제나 이행의 문제가 남죠.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요 정도만 외워놓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보십시다. 조금 응용한 형태로 물어본 거죠. 다음 중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그랬으니까 뭐 찾으라는 거예요. 편무계약 찾으라는 거죠. 항변권이 인정되는 건 쌍무계약이니까 문제 이렇게 바꿔서 물어본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교환 임대차 이거는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쌍무고요. 이번에 환매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요. 환매도 매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쌍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번에 5번에 도급 나오잖아요. 도급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 유치권 할 때 수리를 항상 의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유치권 발생하는 거잖아. 그런데 수리를 의뢰한 게 계약법상은 뭐다? 계약법상으로는 도급이다. 그렇죠? 그럼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요. 이를 완성할 의무가 있다. 쌍무계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4번 무상소비대차는 키워드가 뭐예요?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쌍무요, 편무요? 편무죠. 그렇죠? 답은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3번 문제 보십시다.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요. 1번 예약은 채권계약이죠. 문제 없죠. 그렇죠? 2번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뭔 소리예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그거 묻는 거잖아요. 3번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입니까? 아니죠. 요물계약은 딱 그래서 외워야 된다니까. 두 개 외우면 빼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낙성계약이고 나머지 지문은 문제될 거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지문 보십시다.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1번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맞죠? 이렇게 잘 나온다니까요. 이 지문이 또 나오잖아요. 2번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입니까? 사용대차는 편무잖아요. 편무 3개잖아요.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어제 배웠죠? 보충금.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매매 규정을 준용할 수 없어요? 있죠.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 왜? 교환은 뭐예요?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이 뭐가 돼? 준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4번.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고요. 위험부담의 문제는요. 쌍무, 편무계약 구별하는 거죠. 그럼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뭐가 된다? 준용된다. 그게 구별하는 실익이죠. 그렇죠? 5번.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까? 아니죠. 채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가 유효이듯이 타인의 권리 임대차도 뭐다? 유효. 그렇죠? 자, 타인의 권리를 임대차한 게 어제 뭐라 그랬어요? 전대차. 그렇죠? 전대차.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임대인의 동의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동의를 받아주지 못해서 전차인이 사용수익을 못하면요. 담보 책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처분 권한 갖고 있어야 성립하는 거 아니죠? 됐어요?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됐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논점 56번 계약의 성립. 이제 얘가 별 2개죠.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럼 보통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 계약의 성립에서는요. 자, 이제 56번. 중요한 내용이 뭐냐? 계약의 성립 시기예요. 계약의 성립 시기요. 근데 계약이 성립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1번 청약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있고요. 그죠? 청약 플러스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있고, 2번째는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죠. 3번째는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뭐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그럼 이 2개는요. 조문만 알고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차 청약은요. 청약만 2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관적 객관적으로 합치가 됐죠.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켜 주는 거죠. 언제? 청약만 있으니까 격지자가 됐든 대화자가 됐든 언제나 도달주의죠. 양청약이 뭐 했을 때? 모두 도달했을 때. 그렇죠? 시험 문제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 안 했죠. 그럼 언제 청약이? 나중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거 정리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더 할 거 없어. 그렇죠? 자, 의사 실현은요. 승낙의 의사 표시가 없죠.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으면 그러면요. 바로 계약 성립하죠. 이때는요. 청약자가 알든 모르든 계약을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청약자가 알든 모르든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으면 바로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요. 주관적으로도 합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도 합치가 돼야 되죠. 주관적으로 합치가 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일치해야죠. 그렇죠? 이건 상대방이 일치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청약은요. 누구한테 해요? 특정인한테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한테도 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제일 대표적인 거 뭐야? 하나만. 자판기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승낙은요.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된다? 특정의 청약자한테 해야 된다. 이래야 주관적으로 합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합치가 되는 건요. 내용이 일치해야죠. 내용이. 자, 요거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청약이란 말이에요. 청약은 법적 성질이 뭐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여기서 다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표시니까 누구하고 구별해야 돼요? 청약의 유인하고. 청약의 유인은 법적 성질이 뭐예요?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 얘는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는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얘는 확정적이죠.
근데 청약의 유인은요. 말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청약을 유인한 거죠. 유인에 넘어가서 청약을 해야죠. 그럼 다시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되니까 별도로 의사표시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확정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차이가 뭐냐. 얘는 확정적이니까 계약의 내용이다 아니다. 내용이다. 얘는 계약의 내용이다. 계약의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청약의 유인은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계약의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계약의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양회사는 이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판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언제 효력 발생해요?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죠. 그렇죠?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니까 도달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달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도달한 이후부터는 철회를 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언제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계약법이니까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미리 약정을 했죠. 그럼 도달한 이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민총이고 이제 계약법으로 오면 계약법에서는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도달한 이후서부터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느냐.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철회를 못하는 거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요.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를 못하는 거죠. 그럼 청약은요. 이 기간 동안 뭐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죠. 청약의 효력을 뭐라 그래요? 청약의 구속력. 그 구속력이 뭐예요? 효력이에요, 효력.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라고요. 그럼 청약이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청약자는 철회를 해요, 못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철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철회성. 같은 소리. 그러면 이 청약이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 승낙이 도달해야지 뭐가 돼요?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뭐라 그러냐? 승낙할 수 있는 적당한 상태, 승낙 적격이라고 한다고요. 다 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다르지. 그렇죠? 그래서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죠. 그렇죠? 그럼 계약은요? 성립하는 거죠. 문제는 언제? 요게 이제 포인트죠.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격지자요, 대화자요. 격지자 나오죠? 그럼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 승낙이잖아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 승낙은 그럼 언제? 발신주의. 격승은 뭐다? 발신이다. 그러니까 승낙을 뭐 했을 때? 발송했을 때.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런데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죠.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효력을 잃죠. 도달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거니까 효력을 상실하는 거니까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통지를 뭐 했을 때?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꼭 이렇게 뭐가 된 게 나와요? 승낙 기간 지나서 도착한 게 나오죠. 연착이 됐어요. 연착. 그렇죠? 자, 연착된 승낙이에요. 그럼 계약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때 이제 뭘 따져봐야 돼요? 통상의 연착이냐, 사고에 의한 연착이냐. 응? 통상인지 사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문제에서 써줘요. 아무 얘기 없으면 통상이고요. 사고가 났으면요. 사고가 났다고 써주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라고 써줘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도달을 못했다.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도달을 못했다? 무슨 소리예요? 사고가 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고 바로 써주면 그게 직유야, 직유. 그렇죠? 그런데 말을 삥 돌려서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도달을 못했다? 그럼 그건요. 은유야, 은유. 근데 우리 이 민법은 은유를 좋아해.
은근슬쩍 얘기한다니까. 은근슬쩍. 그러니까 그거 찾아내는 게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게. 응? 그래서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났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착 지연의 통지를 해야죠. 그래서 연착 또는 지연의 통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자, 하면요. 계약 성립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연착 지연의 통지를 안 하면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 연착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계약은요. 성립하는 거죠. 언제?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여기요. 통상에 연착된 승낙이죠. 그렇죠? 그럼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얘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청약자가 다시 뭐하면? 청약자가 승낙하면 그러면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한다. 그렇죠? 요게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게. 그래서 자, 여기서는 문제를 하나 표시할 게 있어요. 177페이지에 5번 문제 있죠. 5번 문제. 이 5번 문제는 15회 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였는데 15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악명 높은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 하나만 알면 그러면 이 계약의 성립에 관한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문제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췄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항상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어.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는 이 문제를 바꿔서 내요. 이거를. 자, 그게 지문을 바꿔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자 1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1번. 자,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문제 없죠. 그렇죠? 2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죠. 3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한테 해야죠. 이거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시 4번.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최초 청약은 어떻게 됐다? 실효됐다. 그게 필요한 거고요. 자, 교차 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가 됐죠. 이게 객관적 합치, 주관적으로도 합치가 돼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맞는 거고. 자, 이제 2번 보십시다. 옳은 것 찾아라 그랬는데 기억,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체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모든 내용이 합의될 필요 있고 없고 주된 내용, 본질적 사항만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죠. 이게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매매 계약에서 주된 내용은 뭐예요? 매도, 매수,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만 합의가 되면 매매 계약은 성립하는 거고 계약 비용, 이행 시기, 변제 장소 이런 것들은 합의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다시 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물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까? 아니죠.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이요? 분료식이요. 분료식. 그렇죠? 그러니까 자,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이따 나올 겁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신뢰 손해 한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맞죠? 그렇죠? 신뢰익 배상이 원칙이 되는 거 두 개 외우라 그랬죠. 원시적 전부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신뢰익 배상. 두 번째, 계약 교섭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는 불법 행위고 신뢰 손해배상. 나머지는 다 무슨 이익 배상이다. 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그죠? 자, 다시 리얼. 교차 청약의 경우에 후에 청약이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나중 청약이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13번 문제에서 1번 지문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러면 발송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문제 없죠? 그렇죠? 2번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도 문제 없죠? 자, 이제 5번 지문입니다. 얘가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에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요게 키워드입니다. 자, 이건 지금 뭘 묻는 거냐면요. 계약 당사자 확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인데 키워드가 불일치했죠. 불일치했으니까 무슨 해석해야 돼요?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했으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그렇죠?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근데 일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럼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관점에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는 거니까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다. 이 소리예요. 해결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십시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 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해서 을에게 도달했어요. 옳은 것 찾으랍니다. 1번 갑이 10월 30일까지 승낙 여부에 회답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붙여서 청약을 했죠. 그렇죠? 이걸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약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 싸가지 없이 청약했다. 그렇죠? 아니 승낙이 회답이 없으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지 혼자 보는 거지. 상대방을 구속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회답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회답 안 하죠. 계약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요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또 나와.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면 낼 게 없다는 거예요. 낼 게 없으니까 계속 그거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을이 승낙기간 내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립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2번이요. 10월 29일에 발송한 을의 승낙 통지가 10월 31일 날 도달했으니까 연착됐죠. 그럼 통상이요, 사고요? 통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통상의 연착은 아까 뭐로 볼 수 있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갑이 뭐 했대요? 승낙을 했대요. 그럼 계약은 성립해야 안 해요? 하는 거죠. 그렇죠? 요 논점으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어. 응? 그러니까 갑이 승낙을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다시 3번. 을이 10월 25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10월 27일 날 도달했죠. 그럼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죠. 격지자요, 대화자요? 격지자요. 우리 시험은 격지자만 나온다니까.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10월 25일 날. 그렇죠? 다시 4번. 을이 10월 20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10월 31일 날 도달했으니까 연착됐죠. 그런데 갑이 편지의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기간 내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승낙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도달 못했잖아요. 뭔 소리요? 이게 사고가 난 거죠. 그럼 연착 전에 통지를 했냐 안 했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연착되지. 아는 거고 계약은 성립하는 거고 언제요? 10월 20일 날. 그렇죠?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의 승낙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4번은 맞죠. 그렇죠? 자, 5번이요. 요건 민법 총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이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그래서 갑이 사망하고 을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10월 30일 날 도달했으니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잖아요.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다만 자, 갑은 사망했으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을과 그다음에 병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는 겁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보십시다.
2006년 10월 3일 갑은 을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이메일로 청약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이게 뭔 소리요? 승낙 기간이 10월 27일 18시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청약자는 청약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승낙은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했습니다. 이메일 보냈어요. 그러면 격지자요, 대화자요? 격지자요. 고민하지 말고 격지자요.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청약에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거죠. 계약의 내용인 거죠. 2번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는 청약을 처리할 수 있어요? 없는 거지. 그때까지 청약을 처리할 수 없는 거고 그럼 18시가 지나면요. 별도로 철회하지 않아도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지. 됐어요? 다시 3번. 을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고 갑에게 보낸 이메일이 10월 24일 14시에 도달했다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4번. 10월 27일 20시경 그러면요 승낙 기간 지났죠. 갑에게 보내진 을의 승낙은 뭐예요?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거니까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다시 5번. 만일 갑이 10월 25일 돌연 사망했다. 그렇죠? 청약은 도달했는데 사망했잖아요. 그래도 청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번 문제 짝퉁이죠. 5번 문제하고 그냥 변형해서 문제 낸 거예요. 짝퉁 문제야. 그러니까 5번 문제가 제일 전형적인 기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어디 문제 보시면 되냐면 이제 나머지는 다 쉬워요. 그거는. 자, 일단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9번. 매매계약 성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키워드 나왔죠. 확정 특정. 그렇죠? 그러면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정은요. 계약 체결 시 확정될 필요 있고 없고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1번은 문제였고 2번이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또 나왔어. 뭐요? 싸가지 없이 청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맞죠? 또 나온다니까요.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잘 읽어야 돼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 뭐예요? 청약이요. 청약. 승낙이 아니고요. 청약이요. 청약이니까 뭐예요? 예,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외워야지. 자, 외워보세요. 격승은 뭐다? 발신이다. 격승은 발신이다. 그러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다시 4번.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는 뭐가 된 거예요? 연착된 거죠. 그러니까 뭐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서 승낙할 수 있죠. 계약 성립하겠죠. 그렇죠? 다시 5번.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이유.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이요? 낙성 계약이요. 요물 계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수수는 요건이 아니야. 아닌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서 자, 이제 10번 보십시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랍니다.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뭐 했어요? 그래요. 자판기. 떠올리라니까 자판기. 그러면요.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요. 3번.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또 총칙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일단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죠.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요.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죠. 있다. 그렇죠? 다시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 이건 뭔 소리요? 변경했죠. 그럼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뭐 한 거예요? 새로 청약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자, 5번 지문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키워드가요. 확정하지 않고 확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갑의 의사 표시는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죠. 유인이죠.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건요. 청약이죠. 그렇죠? 그럼 아직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갑을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또 틀렸죠. 그러니까 지문 안에서 뭘 찾아야 돼요? 키워드 결정적인 단어가 나온다고요. 지금 확정하지 않고 그게 결정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자, 그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가시면은 12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진짜 이런 문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자판기 2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죠. 그렇죠?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에 효력이 생깁니까? 아니죠. 청약은 일단 격지자든 대화자든 무조건 도달주의고요. 그렇죠? 그런데 승낙은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 승낙만 발신주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고요. 다시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 거죠. 그럼 정했으면요. 그 기간 동안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이 됐죠. 그러면 새로운 청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그 문제였고. 자, 넘어가서 이제 14번 문제 보십시다. 14번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기억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이. 이게 두 개를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만 하셔도 돼요. 갑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경우를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일단 기억. 갑이 청약일로부터 15일간의 승낙기간을 정해서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을이 승낙기간 지나서 승낙통지를 발송해서 갑에게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연착됐죠. 연착된 승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을의 승낙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서 그 의사표시가 을한테 도달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조건을 안 붙였으면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겠죠. 지금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뭐냐면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하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면요.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청약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니은 봅시다. 갑이 2013년 1월 10일 을에게 A를 100만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하였으나 을이 그와 같은 갑의 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게 키워드입니다. 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게 결정적인 단어예요. 같은 달 12일 갑이 A에게 갑에게 A를 100만 원에 사겠다고 청약을 했죠. 그렇죠? 청약만 두 개 있죠. 그렇죠? 왜? 알지 못한 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낙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 주관적으로 합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갑을이고 객관적으로 10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건 뭘 묻는 거예요? 니은은 교차 청약이죠. 그렇죠? 그럼 계약은 성립해야 안 해요? 하죠. 언제 성립해요? 그래, 그거 거기 써 있는데 내가 그거 물어봤겠어. 언제? 날짜가 언제냐고. 그렇죠. 나중 청약이니까 언제? 12일이에요. 12일. 그렇죠? 그러니까 자 12일 날 1월 12일 날 계약이 성립하겠네. 해결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이요.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는데 갑이 을의 조건부 승낙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서 의사표시가 을한테 도달했으니까 그럼 계약은요.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개가 계약이 성립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논점 57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건 간단해요. 이거는 복잡하게 정리할 거 없고요. 자, 57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얘는 몇 조죠? 조문이 535조예요. 그럼 이거 뭐 정리하면 돼요? 요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으려면 요건이 첫 번째 뭐예요? 원시적 전부 불능. 그렇죠? 이거 정리하려고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 별 몇 개예요? 한 개.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는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는 매도인이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럼 상대방은요? 예, 선의 무과실이 돼야죠. 상대방 보호되려면 언제나 요건은 뭐다? 선의 무과실이다. 자, 이게 요건이야, 그죠? 요건에 해당했으니까 효과는요? 효과는 무슨 이익배상이요? 예, 실내이익배상이요. 실내이익배상인데 뭐를 넘을 수 없다? 예, 이행이익배상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고 이제 연결해서 하실 게 계약 교속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는 뭐가 되고 불법 행위가 되고 무슨 손해? 실내 손해배상이다. 아까 우리 외웠잖아. 그렇죠? 그 두 개만 실내이익배상이다. 그렇죠? 그럼 실내 손해는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견적서 작성 비용은 실내 손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죠? 그거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응? 자, 그래서 문제 봅시다. 일단 1번 보시면요. 계약 교섭이 부당 파기된 경우 그러면 탁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떠올라야 돼? 계약 교섭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는 불법 행위가 되고 무슨 손해? 실내 손해.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부당 파기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계약 준비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뭐니까?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출한 거잖아. 실내 손해잖아요. 그런데 3번 자,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출한 견적서 작성 비용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니까 걔가 틀렸고요. 4번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자, 이행 비용의 지급에 대해서 계약 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믿어, 안 믿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죠.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못 청구할 수 있다. 별도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원시적 전부 불능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한다. 이건 뭐예요? 수량 부족.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죠. 그렇죠? 담보 책임이니까 얘는 지금 원시적 일부 불능이야. 전부 불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2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나왔네.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됐죠. 그럼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요. 전부 다 불가능하죠. 얘가 답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실내익배상이죠. 그렇죠? 다시 3번은요. 매매 계약 체결 후 제3자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했다 그랬죠. 그럼 이건 뭐의 문제예요? 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 귀책 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3자 방화니까. 그럼 이건 뭐의 문제예요? 예, 위험부담. 누구 위험부담이요? 예,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채무자 위험부담의 경우고 4번이요. 유명 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됐죠. 그럼 이건 뭐의 문제예요? 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임대인은요.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잖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임대인이 채무자잖아. 근데 임대인의 뭐로요? 과실로. 그럼 채무자 귀책사유니까 이건 뭐의 문제예요?
채무자 귀책사유인데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그렇죠? 이건 채무불이행의 문제죠. 자,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될 사람이니까 임대인이 채무자야. 그렇죠? 차임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채무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과실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이건 뭐의 문제예요? 저당권 실행돼서 소유권 상실한 담보 책임의 문제죠. 담보 책임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되는 건 2번이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부터 보십시다.